지영은 새 아파트 1층으로 이사한 지 2달이 지나서야 자신의 선택을 깊이 후회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짐을 나르기도 편하고 무엇보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1층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1층 생활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낮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사람들의 발소리와 일상적인 소음들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창문 너머 어둠이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그녀를 압박해왔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언제든 침입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다. 지영은 두꺼운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창문에 보안 필름까지 붙였다. 하지만 물리적인 차단막으로도 가시지 않는 불안감이 있었다. 특히 늦은 밤 혼자 있을 때면 마치 누군가 창문 너머에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친구들은 1층이라서 그런 거야. 시간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지영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드디어 그 기묘한 소리가 시작되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킬 무렵 톡톡 하는 소리가 창문에서 들려왔다.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려 창문을 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의 패턴이 너무나 규칙적이고 인위적이었다. 마치 누군가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의도적으로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지영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일어났다. 발끝으로 걸어가 조심스럽게 커튼 끝을 살짝 들어 올렸다. 하지만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복도를 비추고 있을 뿐 사람의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지영은 자신이 착각했거나 너무 예민해진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이상한 소리는 그날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밤, 그 다음 날 밤에도 정확히 같은 시간대에 톡, 톡 소리가 반복되었다. 소리의 간격, 강도, 지속 시간까지 똑같았다.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나 착각이라고 할 수 없었다.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소리를 내고 있었다. 용기를 내어 지영은 소리가 들릴 때마다 즉시 불을 켜고 커튼을 젖혔다. 때로는 현관문까지 열고 복도를 확인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매번 결과는 같았다. 아무도 없었다. 복도는 고요했고 다른 집들의 창문에도 불빛 하나 새어 나오지 않았다. 마치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자신만 남겨진 듯한 기분이었다. 며칠째 계속되는 이상한 소리에 지영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다. 하지만 관리소장은 최근에 특별한 신고나 이상한 일은 없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서 야간에는 식별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지영은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절박한 마음으로 지영은 휴대폰 카메라로 창문 주변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소리가 들리는 시간대에 맞춰 동영상 녹화 기능을 켜두고 심지어 인터넷에서 소형 CCTV까지 주문해서 창문 근처에 설치했다. 며칠간의 촬영 결과를 확인했을 때 지영은 더욱 당황스러웠다. 화면에는 그림자 하나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소리만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어서 더욱 섬뜩했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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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누군가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 소리를 내는 주체는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았다. 가족들에게 하소연했지만 반응은 시큰둥했다. 언니는 혼자 살다 보니 예민해진 것 같다고 했고, 어머니는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아무도 지영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떠냐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그 말들이 더 외롭고 서럽게 다가왔다. 지영은 점점 고립되어가는 기분이었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상황은 한층 더 심각하고 구체적으로 변했다. 지영이 톡톡 소리에 익숙해져 가던 어느 새벽 3시경, 평소보다 더 큰 소리에 잠에서 깼다. 이번에는 소리가 더 오래 지속되었고 마치 여러 개의 손가락으로 창문 전체를 두드리는 것 같았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지영은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창문에 뭔가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창문을 자세히 살펴봤다. 그곳에는 손바닥 크기의 희미한 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다. 분명히 사람의 손자국이었다. 유리창 바깥쪽에서 안쪽을 향해 손을 댄 흔적들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창문 아래쪽이었다. 베란다 바닥과 창문턱에는 물기와 함께 흙이 묻어있는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발자국의 크기로 보아 성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발자국들은 창문에서 시작되어 베란다 끝까지 이어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서서 창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지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착각이나 환청이 아니었다. 정말로 누군가 매일 밤 자신의 집을 찾아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무서워진 지영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 30분 후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지영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을 조사했다. 창문의 손자국과 바닥의 발자국을 확인한 경찰관들은 처음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듯했다. 하지만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본 후 그들의 반응은 시큰둥해졌다. 아파트 복도의 CCTV를 확인해봐도 특별한 인물이 포착되지 않았고, 다른 이웃들도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아마 누군가 장난친 것 같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결론을 내렸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특별한 피해나 침입 흔적은 없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른 경찰관도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 순찰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경찰이 돌아간 후에도 지영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톡톡 소리는 여전히 매일 밤 반복되었고, 창문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손자국들이 발견되었다. 때로는 손자국뿐만 아니라 입김으로 인한 습기 자국까지 남아있을 때도 있었다. 누군가 정말로 창문에 바짝 얼굴을 대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지영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매일 밤 11시가 되면 긴장하게 되었고,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낮에도 창문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못했고, 커튼은 항상 꽉 닫아두었다. 친구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지영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뜻밖의 증언자가 나타났다. 3층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민수가 지영에게 다가와 놀라운 말을 했다. 이모 집 창문에 밤마다 어떤 아줌마가 쪼그리고 앉아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무서워서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는 믿지 않아요. 지영은 온몸이 굳었다.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누군가 매일 밤 자신의 집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수의 엄마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그녀도 사실 저도 한두 번 창문 쪽에서 사람, 그림자 같은 게 얼쩡거리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라고 고백했다. 하지만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뭔가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만 들었거든요. 민수 엄마는 덧붙였다. 그런데 아이가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이상하다 싶었어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예민하게 느끼잖아요. 이제 지영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까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가장 미스터리한 점은 CCTV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복도 CCTV, 엘리베이터 CCTV, 심지어 주차장 CCTV까지 모두 확인해봐도 수상한 인물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 밤마다 창문 근처에서 누군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다. 그 존재가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CCTV에 잡히지 않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위협이었다. 지영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스트레스로 인해 체중도 빠지고 있었고, 직장 생활에도 지장을 받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게 된 어느 목요일, 저녁에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다. 오후 6시경, 지영이 아파트 현관을 통과해 1층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다. 평소 같으면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근하지 않은 시간이라 복도는 조용했다. 그런데 자신의 집 앞에 다다르기 직전, 지영은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옆집 며느리가 자신의 집 문 앞이 아닌 지영의 집 창문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던 것이다. 김 씨라고 불리는 그 여성은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평소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으로 지영의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지영은 숨을 죽이고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 상황을 지켜봤다. 김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지영의 집 창문에 바짝 다가갔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유리창 양쪽을 감싸듯 하며 얼굴을 창문에 바싹 대고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아니면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행동이 매우 체계적이고 습관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창문의 여러 지점을 차례대로 확인하고 때로는 귀를 대고 안의 소리를 들으려 하기도 했다. 그 모습은 분명히 처음 하는 행동이 아니었다. 매우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동작들이었다. 지영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김 씨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지영의 존재를 눈치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김 씨의 얼굴에는 명백한 당황과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뭐 하세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다. 김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 안녕하세요. 그냥 창문에 뭔가 이상한 게 보여서 확인해 본 거예요. 혹시 문제가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녀의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왜 남의 집 창문을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지, 왜 지영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는지 등등 의문투성이었다. 더군다나 김 씨의 표정과 몸짓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역력했다. 아, 그렇군요. 지영은 일단 대충 넘어가며 대답했다. 그런데 특별히 이상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별거 아닌 것 같네요. 김 씨는 급히 말하며 자리를 뜨려 했다. 그럼 저는 이만. 그녀는 황급히 옆집으로 들어갔고 지영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집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톡톡 소리와 창문의 손자국들이 바로 옆집 며느리의 소행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영은 며칠 동안 김 씨의 행동을 은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거나 늦은 저녁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핑계로 복도에 나와 살펴봤다. 그 결과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김 씨는 매일 밤 11시경이 되면 옆집에서 나와 지영의 집 창문 주변을 확인했다. 때로는 10분 이상 그 자리에 머물며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그리고 확인이 끝나면 다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한두 시간 후에 또다시 나와서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녀의 행동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마치 뭔가를 감시하거나 확인하려는 목적이 분명해 보였다. 때로는 창문뿐만 아니라 현관문 앞까지 와서 귀를 대고 안의 소리를 듣기도 했다. 지영은 점점 확신이 들었다. 옆집에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고 김 씨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 주변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하필 자신의 집을 그렇게 신경 써서 관찰하는 것일까? 혹시 자신이 뭔가를 목격하거나 들을까 봐 걱정하는 것은 아닐까?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어느 화요일 밤 2시경. 지영은 평소보다 더 큰 톡톡 소리에 잠에서 깼다. 이번에는 소리가 더 급하고 불안해 보였다. 지영은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커튼 한쪽 끝을 살짝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지영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창문에 바짝 붙어있던 김 씨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친 것이다. 빗물에 젖은 김 씨는 손가락으로 창문을 두드리며 눈을 전혀 깜빡이지 않은 채 지영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뭔가 절박함과 동시에 위협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지영은 비명을 지르며 급히 불을 켰다. 밝은 불빛이 켜지자 김 씨는 마치 놀란 듯 뒤로 물러서더니 황급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영은 온몸이 떨리는 가운데 바로 휴대폰을 들어 이 모든 상황을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지영의 정식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번에는 보다 진지하게 사건을 받아들였다. 특히 지영이 김 씨와 정면으로 마주친 상황과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제시하자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형사 2명이 배정되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고 우선 김 씨를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처음에 김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냥 이웃을 걱정해서 확인해 본 것뿐이라며 발뺌했고 자신이 매일 밤 지영의 집을 감시했다는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정했다. 하지만 지영이 제공한 CCTV 영상과 사진 증거들 그리고 다른 이웃들의 목격 증언이 하나둘 쌓이면서 김 씨의 변명은 힘을 잃어갔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김 씨의 휴대폰을 조사하면서 찾아왔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의 핸드폰을 분석한 결과 그녀가 매일 밤 특정 시간대에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 상대방은 다름 아닌 자신의 남편이었고 문자 내용은 매우 암시적이고 은밀한 것들이었다. 확인 완료. 조용함. 아직 괜찮음 등의 짧은 메시지들이 매일 밤 11시경과 새벽 2에 3시경에 주고받아지고 있었다. 이는 지영이 톡톡 소리를 들었던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했다. 경찰은 이 문자 기록을 근거로 김 씨 부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며칠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김 씨 부부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수상한 문자 내용과 지속적인 감시 행위, 그리고 이웃 주민들의 증언 등을 종합했을 때 이 집에 뭔가 숨겨진 사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영장이 발부된 그날 오후, 경찰 수사팀이 김 씨의 집에 출동했다. 김 씨 부부는 처음에는 수색할 게 뭐가 있느냐며 항의했지만 경찰은 체계적으로 집 안 곳곳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거실, 침실, 부엌 등을 살펴봤지만 처음에는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집 안쪽 작은 방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방 안에 이상한 냄새가 났고 바닥에는 음식 찌꺼기와 함께 이상한 얼룩들이 있었다. 그리고 방 안쪽 구석에는 쇠사슬과 자물쇠가 놓여 있었다. 경찰이 더 자세히 조사하자 벽 뒤편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가 있습니까? 경찰관이 큰 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벽 너머에서 약한 목소리로 도와주세요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은 즉시 벽을 확인했고 작은 은밀한 공간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공간에서 발견된 것은 참혹한 광경이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 한 분이 쇠사슬에 묶인 채 비참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옷은 더럽고 찢어져 있었고 몸 곳곳에는 상처와 멍 자국이 있었다. 방은 악취로 가득했고 제대로 된 환기나 채광도 없는 상태였다. 구조된 노인은 김 씨의 시아버지였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김 씨 부부는 그를 요양원에 보내는 대신 집 안에 감금해왔던 것이다. 노인이 밤마다 도망치려 하고 소리를 지르자 김 씨가 밖으로 나와 주변 상황을 감시하며 혹시라도 이웃들이 이상한 소리를 들을까 봐 확인해왔던 것이었다. 특히 지영의 집은 바로 옆집이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김 씨는 매일 밤 지영의 집 상황을 확인하며 혹시 시아버지의 신음소리나 도움 요청이 들릴까 봐 감시해왔던 것이다. 지영이 들었던 톡톡 소리는 김 씨가 창문을 두드리며 안의 상황을 확인하는 신호였고 동시에 시아버지에게 조용히 하라는 경고의 의미이기도 했다.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자 지역 언론들이 이를 대서특필했다. 이웃집 감금 사건, 현대판 장발장 등의 제목으로 뉴스에 보도되었고 아파트 단지 전체가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이웃들은 그동안 바로 옆집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김 씨 부부는 즉시 체포되어 감금, 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시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고, 몸은 회복되었지만 정신적 트라우마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지영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한편으로는 내 직감이 맞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의 불안감이 해결되었다는 후련함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 옆집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범죄의 목격자가 될 뻔했다는 충격도 컸다. 지금도 지영은 창문을 바라볼 때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빗속에서 자신을 응시하던 김 씨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 그녀는 여전히 1층에 살고 있지만 창문에는 이제 두꺼운 커튼과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그 밤의 악몽은 아직도 그녀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다.